여름 휴가는 다가오는데 짧은 정적, 항공권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진짜 요즘 표값 보면 숨이 턱 막히죠. 맞아요. 이게 단순한 성수기 바가지 요금이 아니거든요. 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항공권 결제창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거시경제 톱니바퀴를 낱낱이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봐야죠. 네, 외환시장 전망, 각국 통계청의 물가 데이터, 항공사 유료 할증료 표, 그리고 방대한 국제정세 기사들까지 저희가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해외여행 실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비싼 항공권의 배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국제 정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스마트폰 예매 화면으로 꽂히는지 그 경로를 좀 따라가 봐야 하거든요. 그 경로요. 뭔가 첫 단추가 있을 텐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지금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나 중동 정세 불안, 여러분도 매일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연일 보도되고 있죠. 그게 지금 국제 에너지 공급의 핵심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옥죄고 있거든요. 전 세계 석유 무역의 무려 20%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와, 20%나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표를 결제하실 때 사실상 이 거대한 병목 현상에 대한 그 리스크 비용을 함께 지불하고 계신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바닷길이 막힌 게 결국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으로 직결된다는 거네요. 근데 그 중간에 가격표를 딱 결정하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있죠. 항공료 가격을 매기는 글로벌 기준표가 존재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업계에서는 이걸 몹스, 그러니까 MOPS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싱가포르인가요? 산유국도 아니잖아요. 좋은 질문인데요. 싱가포르가 아시아 지역의 원유 정제라던가 거래가 아주 집중되는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석유 시장 상황을 가장 투명하게 반영하는 지표인 거죠. 아하, 기준점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역 봉쇄 우려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이 막 흔들리면서 이 싱가포르 몹스 가격이 배럴당 214달러 선을 넘겨버렸어요. 갤런당으로 치면 511센트를 훌쩍 넘어버린 거죠. 와, 214달러면 엄청나게 뛴 거 아닌가요? 네, 폭등 수준이죠. 이렇게 기준 가격이 급등해버리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연료비 변동 리스크를 혼자 다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객하고 분담하려고 부과하는 유료 할증료가 아주 기계적으로 덩달아 치솟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한국은 사실 항공유 정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매년 엄청난 양의 항공유를 수출하는 세계 1위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위죠. 심지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쓰는 항공유 수입산의 한 70%가 한국산일 정도로 압도적이던데요. 근데 왜 한국 국민들이 내는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2016년 거리비례제 도입 이후에 사상 최고치 무려 33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상황이죠. 아니, 우리가 다 만들어서 수출까지 싹 다 하는데 왜 정작 우리 국민이 제일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100% 수입에 의존하죠. 네, 뭐 기름 안 나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유가가 막 폭등했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들 부담 줄여주겠다 하면서 인위적으로 국내 항공유 공급가를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팔면 원가도 안 나오거나 손해니까 차라리 제값 쳐주는 해외로 물량을 다 빼버리지 않을까요? 전부 돌려버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정답이요. 정유사들이 돈이 되는 수출로만 눈을 돌려버리면 정작 우리나라 국내 공항에는 비행기를 띄울 기름 자체가 부족해지는 엄청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행기 기름이 없어서 결항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아주 심각한 국가 에너지 안보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결국 정부가 수출 금지 조치를 강제로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유무역 규범에 다 어긋나는 건 물론이고요. 국가 경제의 기둥인 정유산업 자체가 흔들리겠네요. 네,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은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것, 즉 국제 표준 가격 흐름에 우리 시장을 온전히 맡기는 게 당장은 뼈아프지만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라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억지로 우리만 딱 멈춰서려고 하면 기계 전체가 그냥 박살난다는 뜻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게다가 사실 지금 문제의 배우가 유가 딱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환율이죠. 2026년 상반기 내내 1,400원대를 꽉 물고 있는 이 무거운 환율 상황. 이것도 정말 숨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미국 경제가 지금 홀로 너무 탄탄하게 독주하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무역에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만 꽉 쥐고 절대 놓지를 않고 있어요. 네, 달러가 금값이 됐어요.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라던가 항공기 리스료 부담이 덩달아 훅 커져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여름 성수기라는 아주 폭발적인 여행 수요까지 겹치면서 표값을 쫙쫙 밀어올리는 끔찍한 삼중고가 형성된 겁니다. 와, 유가 상승에 강달러 환율에 폭발하는 수요까지. 비유하자면 우리 여행객들은 이미 출발선에서 한 20m쯤 뒤처진 상태로 100m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주 불리한 게임이죠. 하지만 출발선이 뒤처졌다고 포기할 순 없죠. 우리는 더 영리하게 달려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표가 너무 비싸다 하면서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과 거시경제 시스템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방어해줄 실전 절약법 5개명. 그 첫 번째는 바로 항공권을 검색할 때 운임이라는 미끼를 무시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카이스캐너 같은 검색 엔진에서 날짜를 딱 입력하시면 화면 제일 상단에 엄청 눈길을 끄는 저렴한 기본 운임이 땡 뜨거든요. 그렇죠. 10만 원 하면서 클릭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전체 비용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결제 단계로 딱 넘어가면 세금 부쩍, 공항 시설 사용료 부쩍, 그리고 방금 저희가 한참 이야기 나눈 그 어마어마한 33단계 유료 할증료가 아주 무거운 꼬리표처럼 줄줄이 덧붙습니다. 맞아요. 기본 운임이 분명 10만 원이었는데 이 부가 비용들이 20만 원이 돼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총액은 30만 원이 되는 마법을 보게 되죠. 네, 항공사들은 일단 클릭을 유도하려고 이 기본 운임을 최대한 낮게 보여주지만 결국 여러분이 비행기에 타려면 지불해야 하는 진짜 가격은 무조건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 반드시 검색 필터에서 총액 기준 정렬을 켜두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결국 내 눈을 현혹하는 그 첫 숫자가 아니라 최종 결제창의 마지막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출발 요일의 비밀입니다. 직장인 여러분이 연차 하루라도 아끼려고 보통 금요일 퇴근 후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을 많이 짜시잖아요. 제일 선호하는 일정이지만 사실 제일 위험한 일정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항공사 알고리즘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공사의 그 일드 매니지먼트, 즉 수익 관리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하거든요. 수익 관리 시스템이요? 네, 이 시스템을 아주 거대한 자동 경매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매장 입구에 수만 명의 직장인들이 금요일 저녁 비행기라는 딱 하나의 상품을 노리고 서성거리는 겁니다. 오, 묘사가 아주 생생한데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이 사람들의 검색 트래픽, 수요를 실시간으로 쫙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람들 막 몰리네 싶으면 시스템은 창고에 있는 저렴한 좌석들은 싹 다 숨겨버리고요. 제일 비싼 프리미엄 좌석들만 매대에 딱 올려놓습니다. 와, 얄밉네요. 여러분이 금요일 출발을 검색하는 그 순간 알고리즘은 이미 다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연차를 아끼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와, 소름 돋네요. 내가 언제 출발하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과 절박함을 읽고 알아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금요일 출발 요금은 일주일 평균 대비해서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무조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0%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경매장을 이기려면요. 그냥 사람들이 안 몰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루 연차를 눈 딱 감고 더 쓰시더라도 수요가 꺾이는 목요일에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을 짜는 것. 이게 알고리즘을 역이용해서 수십만 원을 아끼는 아주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길목에 서 있으면 그만큼 알고리즘한테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거네요. 목요일 출발, 메모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함정은 바로 거리입니다.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다 거기서 거기지 고만고만한 거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지도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거리에 따라서 유료 할증료가 천차만별로 부러진다고요. 여기서 대권거리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죠. 네, 비행기표에 붙는 유료 할증료는 단순히 어느 국도로 가네 마네가 아니라 철저하게 대권거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대권거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에 쫙 펼친 지도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둥근 지구본 위에서 출발하는 공항하고 도착하는 공항 사이를 실이나 띠로 아주 팽팽하게 연결했을 때 나오는 실제 최단 비행거리. 그걸 대권거리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물리적인 궤적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항공사들은 이 대권거리를 몇백 마일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할증료 구간을 만듭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2026년 5월 데이터를 보면요. 이 구간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딱 알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클락이나 마닐라 아니면 베트남 다낭 같은 곳들은 대권거리 기준으로 1,500에서 1,999마일 구간에 딱 속합니다. 이 구간의 유료 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20만 3,700원이에요. 네, 편도 20만 원 선.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로 한두 시간 더 밑으로 내려가는 태국 방콕은요. 2,000에서 2,499마일 구간으로 훅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할증료가 24만 2,600원이 됩니다. 오, 4만 원 가까이 오르네요. 끝이 아니죠. 여기서 거리가 조금 더 먼 싱가포르나 푸켓 같은 곳은 2,500에서 2,999마일 구간으로 분류가 돼서 무려 28만 1,500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와, 다낭이랑 싱가포르를 비교하면 편도로만 한 8만 원이 차이 나고 왕복으로 치면 유료 할증료에서만 16만 원이 차이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아니, 지도상으로는 정말 손가락 한마디 거리인데 이 할증료 구간이 딱 바뀌면서 16만 원이 훌쩍 더 붙어버린다면 애초에 항공권 기본 운임을 아무리 싸게 이벤트가로 잡았다고 해도 총액에서는 무조건 지는 게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 운임이 방콕이 다낭보다 한 5만 원 더 싸게 나왔다고 해도요. 결제 단계로 가면 이 할증료 구간 차이 때문에 최종 결제액은 무조건 방콕이 훨씬 더 비싸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가 어느 할증료 구간에 턱걸이하고 있는지 이걸 미리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와, 16만 원이면 사실 동남아 현지에서 5성급 호텔 하룻밤 숙박비가 그냥 빠지는 돈이잖아요. 그럼요. 맛있는 걸 몇 끼를 더 먹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절약법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내외인 이 동남아 단거리 노선 가실 때 저비용 항공사, 즉 LCC 많이들 타시잖아요. 표가 싸다고 덥석 결제했다가 나중에 짐 붙이려고 수화물 추가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붙어 앉으려고 좌석 지정 따로 했더니 어느새 대형 항공사 가격이랑 똑같아지는 씁쓸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결국 기본 서비스의 해체에서 오는 함정이죠. 네, 사실 LCC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짐 싣는 비용, 물 마시는 비용, 좌석 고르는 비용을 아주 갈기갈기 다 쪼개서 파는 겁니다. 다 돈이죠 뭐. 그래서 이럴 때는 시야를 좀 넓히셔야 돼요. 꼭 한 항공사로만 묶어서 왕복표를 끊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가는 편은 오전 출발이 유독 저렴한 A 항공사를 타고 오는 편은 현지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귀국편이 싼 B 항공사를 조합하는 것. 일명 편도 더하기 편도 전략이 왕복 발권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굳이 왕복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네, 아주 좋은 팁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족여행집 들으면 꿀팁도 하나 딱 얹혔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처음부터 어른 4명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하지 마세요.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비행기 좌석은 가격대별로 바구니가 다 나뉘어 있거든요. 제일 싼 가격의 바구니에 표가 딱 2장 남아있을 때 여러분이 4명으로 검색을 딱 해버리면 알고리즘은 이 싼 표 2장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4명이 다 같이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저 위쪽 비싼 바구니의 표 4장 세트로 여러분을 바로 안내해버리거든요. 아, 맞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2명, 2명씩 나누어서 검색을 해서 바닥에 남은 싼 표를 싹싹 긁어 모으는 게 이 얄미움은 예약 시스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야, 알고리즘의 그 사각지대를 아주 잘 파악하셨네요. 진짜 실전 팁입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전략. 우기 지역의 양면성을 계산해 넣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휴가 간다고 하면 날씨가 아주 쨍하고 완벽한 건기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비 오면 우울하니까요. 근데 왜 우기를 노려야 하는 건가요? 5월이나 6월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동남아 지역의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를 보면요. 강우량이 5월에는 165mm 수준이다가 6월로 넘어가면 265mm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와,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굳이 우기를 노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호캉스만 내내 할 것도 아닌데 너무 큰 리스크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 여행 예산의 무게중심을요, 비행기에서 숙박 쪽으로 확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숙박으로요? 네, 이 시기가 이른바 숄더 시즌, 즉 어중간한 비수기로 접어드는 때거든요. 관광객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5성급 호텔이나 최고급 리조트의 숙박비가 평소 대비해서 최소 3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수직 낙하를 합니다. 아, 반값이 거의 반토막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항공권에서 초과 지불된 그 비용을 최고급 호텔의 아주 파격적인 할인가로 완벽하게 상쇄하는 그런 예산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아하, 비행기에서 잃은 돈을 호텔에서 복구한다? 네, 물론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현지에서 계획했던 야외 일정이 비 때문에 전면 취소될 수 있는 기상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전략은 일정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실 수 있고 굳이 밖에 안 나가고 실내 호캉스나 쇼핑몰 활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만 열려있는 일종의 기회비용 할인 찬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상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반값 혜택이군요. 자, 이렇게 아주 영리한 5가지 전략들로 무장을 든든히 했습니다. 이제 진짜 지도를 쫙 펴고 도대체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올해 맞춤형 여행지 선택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그 외딴 휴양지에 대한 환상이나 미련을 과감히 버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도시형 여행지를 재발견하셔야 해요. 휴양지 대신 도시요? 네. 한적한 섬이나 아주 유명한 고급 리조트 단지 같은 곳들은요, 애초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비행편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항공권은 늘 비쌀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안에서 숙박시설들 간의 경쟁도 별로 없어서 숙소 가격도 방어력이 엄청 높습니다. 안 떨어져요. 독과점 느낌이네요. 부르는 게 값인. 맞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의 다낭이나 하노이, 호찌민, 그리고 필리핀의 세부, 마닐라, 클락,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나 태국의 방콕, 치앙마이 같은 이런 도시형 여행지들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취향하는 항공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항공사들끼리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죠? 게다가 숙소도 10,000원짜리 호스텔부터 최고급 5성급 호텔까지 선택지가 너무너무 넓어서 여러분의 그 빡빡한 예산에 맞게 조율하고 쪼개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린 노선이랑 수많은 숙소들 덕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군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출발하는 공항의 선택지도 굉장히 준해졌습니다. 맞아요. 지방공항들 요즘 엄청나죠? 네, 굳이 무조건 수도권의 인천공항만 고집할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청주공항의 비약적인 성장세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청주공항 요새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에어로케이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 도시형 여행지들로 향하는 단거리 노선을 청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취항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주공항이 대구공항을 제치고 단숨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여객 매출 4위로 껑충 뛰어올랐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나 충청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 비싼 리무진 버스 타고 몇 시간씩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그 버스 비용을 다 계산해 보면요, 그냥 집 근처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전체 여행의 총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확실히 교통 인프라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여행객들에게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지름길이 뚫릴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지 목적지 물가에 대해서 한번 날카롭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베트남이 아주 가성비 좋은 도시형 여행지라고 추천하셨잖아요. 네, 추천했었죠. 근데 제가 최근 경제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베트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5.5%나 훅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한국에서 표를 싸게 구해서 갔다고 해도 막상 현지에 가서 밥 먹고 그랩 택시 타다가 이 인플레이션 폭탄을 맞아버리면 결국 도루묵 아닌가요?
과연 가서 돈을 아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주 타당하고 예리한 걱정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경제 지표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좀 조심해야 돼요. 즉, 퍼센트라는 비율과 절대 금액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퍼센트와 절대 금액의 분리요? 네. 베트남의 물가가 5.5% 올랐다는 건 통계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여행객들의 지갑에 도대체 어떤 타격을 주는지 실제 체감 물가로 한번 환산을 해볼까요? 네, 계산해보죠. 베트남 가시면 제일 많이 타시는 차량 호출 서비스 그랩 다들 아시죠? 그 그랩의 기본 요금이 우리 돈으로 대략 2,000원 선이거든요. 네, 엄청 싸죠. 자, 여기서 5.5%가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럼 오름폭이 얼만 줄 아십니까? 고작 110원에 불과합니다. 110원이요? 뉴스에서 5.5% 올랐다고 퍼센트로만 딱 들었을 때는 현지 물가가 완전 폭등한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났는데 원래 물가의 기준점 자체가 워낙 바닥에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5%가 올라도 막상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가는 돈은 겨우 100원 남짓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원래 싼 곳은 올라도 싸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죠. 식당에서 쌀국수 한 그릇 먹을 때도 몇백 원 더 내는 수준이니까 인플레이션 타격이 사실상 미미한 겁니다. 정말 속 시원한 명쾌한 해답이네요. 그럼 베트남 말고 또 다른 동남아 최고 인기 여행지인 태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까? 태국은 베트남하고는 거시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깡패인 강달러 기조 속에서도요, 신기하게 태국 바트와는 나름의 엄청난 강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바트와 방어력이 좋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바트화는 빳빳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한국 여행객들이 원화를 바트화로 환전할 때 체감되는 금전적 손실이 확 커지는 거죠. 게다가 태국 정부가 최근에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0바트의 관광세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300배트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잖아요. 뭐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비싼 비행기표 끊고 기분 좋게 딱 갔는데 입국장에서부터 일종의 나라 입장료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여행객들한테는 꽤 큰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묘하게 기분 상하거든요. 게다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의 사회적 분위기도 여행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현재 태국은 왕실의 큰어른이신 퀸 시리킷의 서거로 인해서 무려 9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상태입니다. 90일씩이나요? 네,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화려한 축제라던가 밤거리의 유흥, 시끌벅적한 야외 행사 같은 것들이 정부 정책적으로 대폭 자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국 특유의 막 떠들썩하고 활기찬 밤문화나 축제 분위기를 기대하고 떠나신다면 쓴 돈 대비해서 여행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위험이 아주 다분하죠. 와, 이거 진짜 여행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네요. 거지 경제 환율부터 시작해서 현재 정부의 정책, 세금, 심지어 국가적인 사회 분위기까지 다 파악하고 피해야 할 지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모든 복잡한 변수들을 싹 다 계산했을 때 2026년 현재 우리의 지갑을 가장 완벽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가성비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모든 데이터와 경제 지표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2026 최고의 다크호스. 저는 주저없이 말레이시아를 꼽겠습니다. 말레이시아요? 의외인데요? 왜죠? 왜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라는 국가 전체가요, 거대한 관광경제 실험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에 비짓 말레이시아 2016, 즉 VMI 2016이라는 아주 초대형 캠페인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에만 무려 4,7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웠거든요. 4,700만 명이요? 야, 작정을 했네요. 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정부가 이 4,7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의 흐름 자체를 아예 억지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흐름을 거스른다고요? 보통 어느 나라든 관광객이 막 몰려들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바가지 요금도 생기고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몰리니까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을 때 국가가 직접 나서서 FNN이나 QR 리소시즈 같은 자국의 거대 소비재 기업들을 아주 강력하게 압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물가부터 생필품까지 가격을 못 올리게 해서
국가 물가 상승률을 무려 1.8%대로 강제로 묶어버렸어요. 와, 1.8%요? 이건 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얇은 지갑을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친히 방어해주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항공권 가격 낮추려고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요. 전 세계 비행기들을 막 끌어모아서 항공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 관광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중간 브로커들이 떼어먹는 수수료까지 국가가 법으로 딱 규제를 해버려서 가격 거품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브로커 수수료까지 법으로 막았다고요? 철저하네요, 정말. 네, 한마디로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파를 온몸으로 막아주는 아주 거대한 방파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전하고 물가 싼 온실 안에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라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을 향해 레드카펫을 깔고 초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환율 1,400원, 몹스 유가 폭등이라는 이 무서운 글로벌 파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구명조끼 입고 허헉대며 발버둥을 쳤는데 말레이시아는 아예 파도가 단 하나도 치지 않는 거대한 인공 수영장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군요. 데이터가 왜 이곳을 올해 최적의 목적지로 지목하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짧은 정적.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결제창 바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항공사 수익관리 알고리즘의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각국 정부의 거대한 경제정책까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해체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차분하지만 아주 단단한 원칙 하나를 여러분께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해외여행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짧은 정적, 계산하는 사람이 싸게 갑니다. 비싼 항공권 시대일수록 중요한 건 단순히 어디로 가느냐 하는 여행지가 아니라 출발일, 노선, 수화물, 그리고 숙박비까지 모두 합친 총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기획해낸 이 인위적인 관광 생태계를 보면서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우리가 그토록 시간과 돈을 들여서 떠나는 미래의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날 것 그대로의 낯선 문화와 예측 불가능성을 온몸으로 맞부딪히는 진정한 의미의 모험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거시경제의 폭풍을 다 막아주며 물가부터 수수료까지 아주 정교하게 세팅해놓은 거대한 경제적 테마파크 속을 그저 편안하게 걷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번 여름 여러분이 당신의 소중한 예산에 들여서 진짜 떠나고 싶은 곳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묵직한 여운이 남는 화두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하고 어지러운 거시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만의 스마트한 해답을 꼭 찾으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